네, 오늘 방산주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사실 원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방산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었죠.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고요. 뭐 남북 경협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원전과 방산 쪽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가 주말에 그 피습을 당하면서 관련주들의 좀 매기가 몰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지 뭐 제가 좀 따져보니까 예전 3월 8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방송을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3월 8일 날 제가 방산주를 한번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산주 제가 당시에 준비했었던 자료를 보면서 현재 시장에선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방산주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이런 피습 사건 이후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 피습을 당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시장의 흐름상 각국의 그 방산비에 대한 예산 증액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화면에 있는 것은 지난 3월 달에 준비를 했었던 내용인데 뭐 요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당시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화 시스템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LIG 넥슨도 많이 올라갔는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 조금 늦더라도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방산 쪽을 우리가 테마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결국에 방산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반하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후발주자여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현대 로템을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흐름이 오늘도 굉장히 좀 잘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고가가 좀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순전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은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형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늦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철도 사업 분야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늦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방산주들이 움직임을 좋게 보였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당시에는 이제 제가 우주항공 쪽 말씀드리면서 뭐 OLED나 이렇게 좀 쭉쭉쭉 넘어왔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따져봤을 때는 방산주가 지금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나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GDP에서 2% 넘게 요 방산 쪽에다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국가가 예전에는 6개 국가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6개 국가에서 현재 23개 국가로 급속히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수치라는 거죠. 실제로 수치상으로 방산 쪽에 대한 군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남북 경협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뭐 북한이 도발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수주를 따낼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관련돼서 LIG 넥슨이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이 되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방위에 대한 분담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국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요 GDP에서 2% 넘게 국방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국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무조건 올랐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외형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어느 정도 부여할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납기를 맞춰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뭐 방산 강국 탑4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탑4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허들을 넘어설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트럼프 때문에 무조건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뭐 섹터 자체가 좋긴 했습니다만 특히 LIG 넥스원의 상승 급등 네. 13%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뭐 이게 어떤 뭐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비궁이라고 하죠. 비궁. 그러니까 유도 로켓의 종류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화면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방산 관련되어 있는 뭐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미국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평가를 통과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비궁이라는 것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도 로켓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FCT라는 게 있어요. 해외 비교 실험이라고 해서 미국의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FCT 쪽에서 하와이 근처에서 실험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 LIG 넥스원의 비궁이 6발을 전부 다 명중을 시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이 좀 부각이 됐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좌측에 보시면 미국 수출 파이프라인이 떠 있는데 두 번째 LIG 넥스원의 비궁이 있습니다. 이 비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들은 이번에 나온 건 아니에요. 6월달, 5월달쯤에 나왔었던 자료인데 저기에서 이제 비궁이라는 것이 미국 쪽에서 모멘텀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선 2016년도에 뭐 해병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력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력화되어 있었던 비궁을 뭐 해외에서도 사용하기 쉽게끔 어느 정도 이제 개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 이렇게 뭐 평가를 잘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무기를 높게 평가를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계속해서 군비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분단 국가이고 현재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계속해서 무기 개발이라든지 이 납기를 맞추는 데 있어서 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LIG 넥스원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와 연동이 되면서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모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LIG 넥스원을 비롯해서 요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지금 보시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여기 우측에 보시면 사모펀드의 매수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도 사모펀드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또 요 사모펀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은 사모펀드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는지 외국인이 매수했는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가지고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LIG 넥스원이 실제로 수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우측에 보시면 LIG 넥스원에 신궁과 천궁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두 개가 굉장히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신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저고도에서 이제 무기 대응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고도가 높은
높은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산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화면에 보시면 조금씩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주포,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신궁이나 천궁,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좀 분류를 해 놓으시고, 물론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같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놓으시면 이제 방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나왔을 때 어떤 종목군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LIG 넥슨이 오늘 뭐 비궁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수출이 결정이 된 거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결정된 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단 기대감인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좀 경계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아까 전에도 원전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우리 방송에서 원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전이 이제 1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마치 무조건 될 것처럼 그렇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방산 같은 경우도 경계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 유럽에서 이제 선진 국가들이죠. 우리가 방산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런 제품들을 잠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원전에서 만약에 체코 원전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프랑스가 수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의 텃세가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에는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이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까지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잘 채워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방산이나 조선의 리스크가 뭐냐면, 수주 잔고로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언제 잡히는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조선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이게 비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 자체는 등락이 있더라도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실적이 꺾였을 때 내가 이 실적 자체가, 수주 자체가 이연이 됐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매매하실 때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들이든지 매매할 때는 리스크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방산 종목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바로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주 같은 경우도 갑자기 뒤엎어지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죠. 조 단위로 이제 수출이 된다거나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너졌을 때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방산주를 매매하면 어떻게 보면은 알고서도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원전 경쟁 상대가 프랑스고 또 유럽이기 때문에 과연 유럽 그 자금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실 동맹관계의 어떤 정치 역학 문제도 있고,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확률을 좀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될 것처럼 돼가는 이 분위기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일단 납기를 잘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수주를 받았는데 납기일이 예를 들어서 2020년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그게 2020년도에 완료가 된 게 아니라 2023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납기일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그 건설 비용 자체가 우리나라가 프랑스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2021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21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그 원가 자체가 절반이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 프랑스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좌파 연합이 승리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좌파 연합이
탈원전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수주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한테 주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확정 짓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원전주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우진 엔텍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선 한전 기술이라는 기업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나고 있을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렇지.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올랐으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진엔텍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한전 기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조금은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지 못하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급락이 나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비를 얻어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조금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원전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발표 이후에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을 다시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사실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수주를 따낸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도 저는 셀온 매도의 차익 실현의 관점이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실적이 잡히는 데 있어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거나 업황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명분도 분명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단순하게 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좀 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의 판단이고 수급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 관련주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은 덜어내는 것.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17일 이후에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이탈리아 쪽에서도 원전 쪽에 대한 육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발전 원가 부분에서 이 원자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됐었던 ESS 쪽과 엮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간헐적으로 에너지가 수급된다라는 요 한계점을 극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산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뭐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둘 다 공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원전 쪽은 어떻게 보면 좀 큰 트렌드가 될 수가 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작년에 주가 흐름이 저점대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원전 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물론 HD 현대일렉트릭처럼은 못 갈 겁니다. 못 갈 텐데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원전 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코멘트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가 방산주 얘기하다가 원전주로 후딱 넘어왔는데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관점으로 원전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리스크 관리 LIG 넥스원도 이 비궁, 이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확정된 건 없다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2분기 매출액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게 실적 쇼크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방산주는 다 좋을 것이다 했지만 그게 수치로 찍혀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2분기 매출액이 약 7,057억 원 정도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64억 원 정도인데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부분이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인도네시아 경찰청 통신망 관련해서 뭐 두 개의 수출 사업 약 2,559억 정도가 1분기에 반영이 됐고, 근데 이 부분이 1분기에는 실적으로 잡혔는데 2분기에는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방산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분기보다 안 나올 수 있었던 뭐 일회성 요인, 그러니까 1분기 때는 실적이 잘 나올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올 요인이 2분기에는 어느 정도 또 한 가지 있다. 그래서 뭐 건물 매입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2분기에는 또 발생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요인이 있었고 2분기에는 그 잘 나올 만한 요인이 없는데 실적이 안 나올 만한 비용에 관련되어 있는 요인이 또 한 가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안 나올 텐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464억 영업이익률 같은 약 7%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분기, 4분기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더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방산 기업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계속해서 이 수출을 확장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화면 보시면 폴란드 K2전차는 뭐 현대 로템과 우리가 관련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LIG 넥선, 이것도 한참 전에 나온 레포트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에서야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비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러시아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외형 성장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랄까요, 좀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오히려 전쟁은 없었다. 그죠. 그것도 맞는데 일단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아까 전에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GDP에서 2% 넘게 투자라기보다 예산 책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원래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2% 이상 책정이 되는 것들이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 5년 동안 이제 급속하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토 국가가 27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23개국이 GDP의 2% 정도가 국방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치로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 4사라고도 하고요, 5사라고도 하는데 이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갑자기 가상화폐 관련주가 올라오더라고요. 가상화폐 관련주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워낙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놔서 트럼프가 예. 좋아질 거라고 다들 기대하더라고. 그 본인이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후에 뭐 잘 정책적으로 잘 이용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움직였죠. 뭐 일신석재 같은 경우 또 남북 경협주로서도 엮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향은 당연히 줍니다. 저는 이 트럼프 효과가 꽤나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의 규모나 산업의 규모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규모가 큰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익이 많이 찍힌, 수익이라든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가 평화를 좋아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잘 잡히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유럽 쪽에 대해서는 시장 확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동 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LIG 넥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이 중동 쪽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까지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중동 쪽에서는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 쪽도 좀 봐야 되는데 이 방산과 원전이 둘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도 아랍에미리트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체코 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아랍에미리트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방산이나 원전, 그러니까 방산이랑 원전이 오늘도 이제 트럼프 쪽으로도 많이 엮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원전을 육성하거나 재가동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군비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나 이슈도 받아가고 있지만 실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상으로는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지금 신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매매의 관점,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제가 지금 이 방산주에 대해서 3월 8일 날 처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3월 8일 날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 제가 이런 관점으로 해서 방산주를 당시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방산주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애매하죠. 뭐가 애매하냐면 제가 요거 한 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분석을 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느냐? 결국엔 시장에 선택을 받는 종목들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3월 달에 방산주들을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10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3개가 방산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산주를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방산주에 대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제가 투자 이제 우리 강의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만나 보면 이거 기업이 좋은데 왜 도대체 못 갑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주가가 그렇게 단순하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는 모멘텀도 있고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지금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3월 달에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3월 달에 우리가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투자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이다. 만약 여기서 주가가 꺾여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우리가 LIG 현대로템 좀 봤는데 한화와 관련해서는 좀 안 본 것 같아요. 한화 같은 경우는 조선까지도 해가지고 미국 조선소 인수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뭔가 그 방산과 관련한 아주 빅픽처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근데 또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화에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일단 시장에서는 한화 시스템을 가장 좋게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좋죠. 그래서 추후에 인적 분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보여드려 보자면 지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포지션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규모가 적거나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그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관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많이 안 보셔도 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급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서 지금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상단에 있는 이 빨간색이 외국인들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방산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화에서 지금 뭐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방산 쪽도 마찬가지고 사업 구조 개편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화가 전방위적으로 이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 앞으로는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최근에 뭐 두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그룹사 내에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우리가 연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추이를 계속해서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매매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이런 식으로 시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방산주들 가운데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대폭,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최선호주가 뭘까 좀 궁금합니다. 탑픽. 네, 일단 저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제가 3월 달에도 현대로템을 말씀드렸어요. 당시에는 현대로템이 정말 혼자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이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좀 약한 것은 다른 사업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늦게 가는데 늦더라도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 대한 예상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대로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5년도가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4천억이 나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평가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가치주라고 한다면 고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관점은 우리가 조금만 넣는다라고 한다면 전 현대로템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